화가 올라오는 순간 사람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바로 말로 밀어붙이거나 이를 악물고 참아버리거나. 그런데 저는 오래 살면서 그 둘 다가 결국은 비슷한 후회를 남긴다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말로 밀어붙이면 관계가 다치고 이를 악물고 참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하느냐 참느냐가 아니라 그 사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한 가지 절차입니다. 멈추는 절차 말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호흡입니다. 숨이 짧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말이 빨라지고 마음은 좁아집니다. 이때 입을 열면 그 말은 거의 예외 없이 감정에 실립니다. 감정이 실린 말은 상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말이 되고 결국 상대는 내 상처를 보지 못하고 자기 방어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 속에서 나온 말은 관계를 풀어주는 다리가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는 칼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묵을 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침묵하면 상대가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내가 만만해 보일 것 같아서 두렵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내 삶의 중심을 지키겠다는 선택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은 당장의 승리보다 관계의 신뢰가 더 중요해집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깨지는 순간은 늘 큰 사건이 아니라 순간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화가 치밀 때 반드시 먼저 해야 할 한 가지 행동입니다. 바로 숨을 보는 것입니다. 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보는 것입니다. 숨을 바라보면 마음이 조금 늦춰집니다. 늦춰지면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생기면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지점입니다. 품격이란 멋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내가 나를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숨이 어떠한가? 가쁜가? 얕은가? 빠른가? 그리고 한 번만 천천히 들이쉬고 한 번만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깊게가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려던 말이 잠시 멈춥니다. 그 짧은 멈춤이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은 크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멈춤을 놓쳐서 망가집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우리는 흔히 상대를 탓합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분노의 밑바닥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외로움,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감정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분노로 포장해서 던지는 순간 상대는 내 진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먼저 숨을 보고 마음의 속도를 낮춘 다음 내 안에서 진짜 감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말은 달라집니다. 칼이 아니라 진심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준비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침묵에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침묵이어야 합니다. 그 침묵이 있어야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말해도 되는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우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숨을 보십시오. 숨이 가라앉을수록 내 말은 가벼워지고 내 마음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마음이 관계를 살립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 말은 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숨을 보는 연습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가라앉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억울함이 남습니다. 숨을 쉬어도 속이 끓고 결국은 터집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숨은 분노의 속도를 늦춰주지만 분노의 뿌리까지 한 번에 뽑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숨이 조금 고요해진 뒤에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내 분노의 정체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한 가지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화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보며 느낀 것은 분노의 뿌리는 대개 네 가지 중 하나로 모여든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함, 자존심, 슬픔, 두려움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이 네 가지 중 무엇이 가장 강한지 알아차리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첫째는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은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감정입니다. 누군가 내 노력을 가볍게 여겼다. 내 마음을 몰라줬다. 공정하지 않았다. 억울함은 소리치면 풀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을 분노로 던지는 순간 상대는 사실이 아니라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뿌리일 때는 말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래? 가 아니라 나는 그 말이 서운했고 그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다. 이렇게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말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사람은 유난히 급해집니다. 나를 무시했나? 내가 만만해 보이나? 이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자존심으로 하는 말은 대개 상대를 꺾는 말이지 관계를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순간의 승리를 주는 대신 다음 만남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존심이 뿌리일 때는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지키려는 것은 관계인가, 체면인가? 이 질문을 하면 말의 톤이 달라집니다. 체면을 지키려 하면 날이 서고 관계를 지키려 하면 조심스러워집니다. 셋째는 슬픔입니다. 슬픔이 쌓이면 사람은 화로 표현합니다. 사실은 외로웠고 서운했고 인정받고 싶었고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슬픔은 직접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슬픔 대신 분노를 씁니다. 분노는 강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슬픔이 뿌리일 때는 강한 말이 오히려 더 큰 고립을 만듭니다. 슬픔이 뿌리라면 용기가 필요한 것은 센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진심입니다. 나는 그때 마음이 아팠다. 이 한마디가 칼을 내려놓게 합니다. 넷째는 두려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더 교묘해집니다. 무시당할까봐, 버려질까봐, 소외될까봐, 내가 약해 보일까봐. 그래서 더 세게 말하고 더 빨리 반응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하는 말은 결국 두려움을 증명합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려움이 뿌리일 때는 말로 상대를 붙잡기보다 내 중심을 세우는 행동이 먼저입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도 방법이고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정리하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성숙한 선택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분노가 올라온 직후에는 상대의 잘못을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말하라는 원칙입니다. 사람은 비난을 들으면 마음을 닫고 마음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씩 열립니다. 그래서 침묵 뒤에 말해야 할 첫 문장은 대부분 이런 형태가 좋습니다. 당신이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그 말이 서운했어. 나는 그때 마음이 아팠어. 나는 그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졌어. 이 문장들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품위 있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나 오래 이어갈 관계에서는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침묵 뒤에 말한다는 것은 말의 타이밍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지 말의 내용까지 폭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보고 뿌리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짧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길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다시 감정이 끼어듭니다. 짧게 말하고 멈추고 상대의 반응을 보십시오. 관계는 대화로 풀리지 독백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는 숨을 보는 것입니다. 속도를 낮추는 일입니다. 2단계는 분노의 뿌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인지 자존심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그리고 3단계는 침묵 뒤에 비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작하는 한 문장을 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는 관계를 끊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잘 다루는 사람이 인생 후반에 더 평온해집니다. 분노의 뿌리를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실수합니다.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았으니 제대로 따져야지 하고요. 그런데 따지는 말은 대개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이해는 더 멀어집니다. 김영석 교수의 내 관점으로 말하면 인생의 관계는 논리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뢰와 존중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니 침묵 뒤에 꺼내야 할 것은 승부가 아니라 진심의 전달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의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고 말을 막 해버리면 관계가 병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익혀야 할 기술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구조입니다. 침묵 뒤 첫 문장은 판정이 아니라 상태여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틀렸어. 당신은 항상 그래. 왜 그렇게 못됐어? 이건 대화가 아니라 판정입니다. 판정을 들은 사람은 곧바로 방어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방금 그 말 나는 좀 서운했어. 그 표현이 내게는 마음이 아팠어. 그 상황에서 나는 억울하다고 느꼈어. 여기서 핵심은 너는이 아니라 나는입니다. 나는으로 시작하면 상대는 변명하기보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순간 관계의 문이 조금 열립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은 비난이 아니라 구체적 장면이어야 합니다. 감정은 모호하면 싸움이 되고 구체적이면 대화가 됩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나는 싸움이지만 아까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내가 당황했고 마음이 아팠어는 대화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좋은 형식은 이렇습니다. 언제, 방금, 어제 그 자리에서 무슨 말, 행동, 그 표현, 그 톤, 그 반응,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서운, 억울, 외로움, 무시당함, 예를 들어 아까 내가 말 끝나기 전에 끊었을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그랬나 하고 돌아볼 여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 문장은 요구가 아니라 부탁이어야 합니다. 분노가 남아있을 때 사람은 요구부터 던집니다. 다신 그러지 마. 사과해. 당장 인정해. 그런데 요구는 상대의 체면을 건드립니다. 체면이 건드려지면 대화는 끝납니다. 대신 부탁으로 바꿉니다. 다음엔 내 말 끝까지 한 번만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 표현은 나에게 아프니까 다른 말로 해주면 좋겠어. 지금은 감정이 남아있으니 조금 뒤에 차분히 이야기하자. 부탁은 약해 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강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기는 말보다 지키는 말이 중요해집니다. 이제 침묵 후 방법을
김영석 교수식으로 3문장 공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잇, 내 상태 나는 마이너스 구체적 장면 아까 그때 부탁합의 다음엔 지금은 예시로 바로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방금 그 말은 나는 좀 서운했어. 아까 그 표현이 나를 무시하는 느낌으로 들려서 마음이 아팠어. 우리 잠깐만 정리하고 조금 있다가 차분히 말해보자. 이 말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에게 대화할 길을 남겨둡니다. 침묵이 오해를 부를 때 가장 짧은 대응, 사용하기 좋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화가 올라와서 말하면 후회할 것 같아 조금만 정리하고 이야기하자. 이 한 문장은 무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선언이고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말이 가능한 사람이 결국 관계에서도 신뢰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리고 준비 뒤에 나오는 말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우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게 인생 후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승부로 살지 않습니다. 품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침묵 뒤에 말하는 법을 배워도 현실에서는 한 가지 난관이 남습니다. 상대가 계속 자극할 때입니다. 내가 숨을 보고 마음의 뿌리를 확인하고 진심으로 말하려고 해도 상대가 비꼬거나 몰아붙이거나 말을 끊어버리면 다시 화가 치밀지요.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참다가 병이 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폭발해서 관계를 깨는 길입니다. 김영석 교수식으로 말하면 그 사이에 경계와 거리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참고 이해하고 감싸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이해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반복해서 짓밟는다면 그것은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품격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4단계는 참는 기술이 아니라 지키는 기술입니다. 계속 화가 나는 이유는 상대보다 기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 원문에서도 핵심은 기대였습니다. 김형석 교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은 대개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하는데, 가족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오래 봤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대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깊고, 실망이 깊으면 분노가 쉽게 솟습니다. 그러니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그 기대가 현실적인가? 이 기대를 내려놓으면 내 마음은 얼마나 가벼워질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와 다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내 평온을 우선순위로 올리는 선택입니다. 이 자극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설명이 아니라 정지다. 상대가 계속 자극하면 우리는 길게 설명하려 듭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옳은지를 증명하려 하지요. 하지만 자극하는 사람 앞에서 길어진 말은 대개 더 큰 감정 싸움으로 갑니다. 그럴 때는 설명이 아니라 정지 문장이 필요합니다. 짧고 단호하고 품위 있게. 지금은 이 대화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이 톤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감정이 올라와 있으니 여기서 멈춥시다. 이 문장의 목적은 설득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의 속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속도가 멈추면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리두기는 냉정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관계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가 그렇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오래 남고
상처가 반복되면 마음이 닳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에는 어느 순간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리란 단절이 아닙니다.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하되 나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는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거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락 빈도를 줄인다. 민감한 주제는 대화를 피한다. 만남 시간을 짧게 한다. 감정이 올라오면 즉시 자리를 정리한다. 이것은 차갑게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후반을 고요하게 지키겠다는 결심입니다. 계속 참으면 마음이 병든다를 해결하는 방법, 감정의 배출구를 따로 둔다. 참다가 병드는 이유는 감정을 눌러서가 아니라 감정을 흘려보낼 곳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 관계에서 폭발하지 않으려면 관계 밖에 배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메모로 마음을 적는다. 내가 왜 아팠는지를 글로 정리, 산책하며 호흡을 회복한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감정을 정리된 언어로 말한다. 기도나 묵상으로 마음을 내려놓는다. 특히 글로 적는 것은 효과가 큽니다. 말은 상대를 향해 나가지만 글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에게 돌아온 마음은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기준, 이 대화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김영석 교수의 삶의 철학으로 마무리하자면 관계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가? 이 대화가 내 품격을 높이는가, 깎는가? 화가 날 때 그 기준을 떠올리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당장 한마디 더 하는 것보다 오늘 내 품격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단계는 말 잘하기가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기술입니다. 기대를 점검하고 정지 문장으로 속도를 멈추고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관계 밖 배출구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내 품격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렇게 하면 자극하는 사람 앞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잃지 않게 됩니다. 이제 5단계는 기술을 넘어 습관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숨을 보고 분노의 뿌리를 확인하고 침묵 뒤에 말하는 구조를 익히고 경계까지 세웠는데도 어느 날 다시 폭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강해질수록 원칙을 잊고 몸이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진짜 실력은 아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몸에 남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식으로 말하면 삶을 지키는 지혜는 결국 습관의 품격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화를 다스리려면 특별한 날에 큰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훈련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3분 루틴이라고 권합니다.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표지판을 정해 두십시오. 대부분 사람은 화가 완전히 올라온 뒤에야 내가 화났구나를 압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말이 반쯤 나왔거나 표정이 굳었거나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 나만의 초기 신호를 하나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어깨가 굳는다. 턱이 딱 붙는다. 말이 빨라진다. 손이 차가워진다. 이 중 하나만 잡아도 됩니다. 그 신호가 오면 대화가 아니라 훈련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10초 멈춤, 입을 닫는 게 아니라 속도를 끊는 것, 초기 신호를 느끼면 바로 10초만 멈춥니다. 여기서 10초는 짧지만 인생에서는 큽니다. 분노는 속도입니다. 속도를 끊으면 힘이 약해집니다. 속으로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지금은 반응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내 품격을 지켜줍니다. 호흡 3번, 깊게가 아니라 느리게, 숨을 크게 쉬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면 더 긴장됩니다. 그냥 천천히 3번이면 됩니다. 들이쉬며 지금 내 숨이 빠르다. 내쉬며 속도를 늦춘다. 다시 내쉬며 말은 나중에 한다. 호흡은
마음을 이기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제자리로 데려오는 길입니다. 분노의 뿌리 1초 점검. 내가 지금 아픈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길게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1초면 됩니다. 억울함인가? 자존심인가? 슬픔인가? 두려움인가? 한 단어만 붙이면 됩니다. 그 한 단어가 이후의 말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자존심이라고 붙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멈출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관계가 아니라 체면을 지키려 하고 있구나. 이 깨달음 하나가 폭발을 막습니다. 침묵 뒤 한 문장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감정이 올라오면 즉석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된 한 문장을 권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꺼낼 수 있는 짧고 품이 있는 문장입니다. 지금 말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올라와 있으니 정리하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는 아픕니다. 차분히 말해봅시다. 이 문장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관계도 지킵니다. 기록 2분이 폭발을 줄입니다. 하루 끝에 2분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화가 났던 순간 하나, 그리고 그때 내 분노의 뿌리는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다음엔 어떤 한 문장을 쓰겠다를 적습니다. 기록은 감정을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해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록이 쌓이면 내 마음의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보이면 사람은 바뀝니다. 마지막 결론,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스린다. 우리는 화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화에 끌려가서 말로 관계를 깨뜨릴지 화를 알아차리고 품격으로 건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인생 후반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만 하십시오. 초기 신호 하나 잡기, 10초 멈춤, 호흡 3번, 뿌리 1단어, 준비 문장 1개, 기록 2분. 이 6가지가 화가 날 때마다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화가 올라와도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침묵은 참는 것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세우는 힘이었다는 것을. 6단계는 관계의 기술이라기보다 노후의 철학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다스리는 최종 목적이 단지 싸움을 피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평온, 더 정확히는 내 인생의 품격과 고요입니다. 김영석 교수식으로 말하면 인생 후반의 가장 큰 자산은 돈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은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결국 관계에서도 고립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참을까가 아니라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분노는 성격이 아니라 삶의 피로에서 커진다. 나이가 들수록 화가 잦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본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대개는 삶이 누적한 피로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 오래 참아온 서운함, 해결되지 않은 가족 문제, 내 노력에 대한 무시, 경제적 불안, 건강의 불안, 점점 줄어드는 관계, 이런 것들이 쌓이면 분노는 쉽게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라고 자책하기보다 내 삶의 피로가 쌓였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정이 있어야 정리가 됩니다. 이 인생 후반의 원칙, 이길 필요가 없는 싸움은 내려놓는다. 젊을 때는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싸움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평온을 깨면서까지 이겨야 할 싸움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을 해서 내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대개 분노 속의 말은
얻는 게 작고 잃는 게 큽니다. 순간의 통쾌함을 얻고 신뢰를 잃습니다. 체면을 얻고 관계의 온기를 잃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이길 말을 찾지 않고 지킬 삶을 선택합니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내려놓아야 화도 줄어든다. 화가 자주 나는 분들 중에는 겉으로는 착하게 살려고 애쓴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 맞춰주고 양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왜 나는 늘 손해를 보지? 왜 내가 참아야만 하지? 이게 쌓이면 어느 날 폭발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단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경계와 내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말은 품위 있게 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말 습관, 결론부터 짧게, 감정은 나중에, 분노는 말을 길게 만듭니다. 말이 길어지면 감정이 끼어들고, 감정이 끼어들면 결국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의 말은 구조가 단순해야 합니다. 결론, 지금은 멈추자. 이유, 감정이 올라와서 후회할 것 같다. 약속,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 3줄이면 충분합니다. 짧은 말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살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화가 줄어든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대개 자기 마음을 자주 배신합니다. 싫은데 웃고 힘든데 괜찮다고 하고 서운한데 넘어가고 그러다 어느 날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인정하고 내 피로를 돌보고 내 경계를 세우고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도 타인의 말이 예전만큼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이유의 절반은 상대가 아니라 내 내부의 결핍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침묵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선택이다. 침묵은 단지 화를 참는 요령이 아닙니다. 침묵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선택입니다. 분노는 순간을 지배하지만 침묵은 인생을 지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화가 날 때 한마디를 덜하는 것으로 한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은 크게 성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작게 무너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작게 무너지지 않는 힘이 바로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7단계에서는 이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말을 멈추는 기술, 감정의 뿌리를 보는 눈, 침묵 뒤에 말하는 구조, 경계와 거리, 습관, 루틴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한 가지 때문에 다시 무너집니다. 바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원망입니다. 원망은 분노보다 느리지만 더 오래갑니다. 분노는 불처럼 치솟았다가 꺼지기도 하지만 원망은 수처럼 남아 계속 뜨겁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의 평온을 지키려면 마지막으로 다뤄야 할 것이 용서와 내려놓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내가 먼저 지친다. 사람은 종종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용서하지 못해 가장 오래 괴로운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상대는 이미 잊고 사는데 나는 계속 되새깁니다. 그 말, 그 표정, 그 상황, 그리고 그 되새김이 내 하루를 망칩니다. 결국 원망은 상대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소비시키는 방식이 됩니다. 김영석 교수식으로 말하면 인생 후반에는 남을 이기려는 마음보다 내 시간을 지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원망은 시간을 빼앗고
잠을 빼앗고 건강까지 빼앗습니다. 그러니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도덕 시험이 아니라 삶의 관리입니다. 용서에는 두 종류가 있다. 관계를 잇는 용서, 관계를 멀리하는 용서. 용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친해져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가까워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용서에는 거리 있는 용서도 있습니다. 관계를 잇는 용서, 상대가 변화의 의지가 있고 대화가 가능한 경우, 관계를 멀리하는 용서, 상대가 반복해서 상처 주고 계속 무너뜨리는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마음은 내려놓되 거리는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용서는 문을 다시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감옥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핵심 질문, 내가 지금 붙잡는 게 무엇인가? 원망이 오래가는 이유는 사건 자체보다 기대가 깨진 자리 때문입니다. 가족이면 이래야 하는데, 친구면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하는데, 배우자면 나를 지켜줘야 하는데, 이 기대가 깨졌을 때 우리는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사실은 상실감을 겪습니다. 기대했던 사랑, 인정, 존중, 공정함을 잃어버린 슬픔이지요. 그래서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사람인가, 기대인가? 그 기대가 지금도 내 삶에 필요한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분노가 줄고 원망도 줄어듭니다. 화를 다스리는 마지막 문장, 나는 내 평온을 선택한다. 인생 후반의 가장 강한 선언은 이 한 문장입니다. 나는 내 평온을 선택한다. 이 말은 상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말입니다. 내 평온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줄이고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고 기대에 끌려가지 않고 필요한 경계는 세우고 마음을 닳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내려놓는 방법, 마음의 정리 3단계. 내려놓음은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인정하기. 저 사람은 지금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인정이 없으면 계속 싸웁니다. 내 손실을 받아들이기. 나는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인정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 선택을 정하기. 나는 어떤 거리를 둘 것인가? 나는 어떤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정리하면 원망이 감정에서 결정으로 바뀝니다. 감정은 나를 흔들지만 결정은 나를 세웁니다. 결론. 침묵의 마지막 목적은 관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 침묵은 처음에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기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면 침묵은 결국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 말의 품격을 지키고 내 마음의 질서를 지키고 내 노후의 평온을 지키는 길입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달라져서 세상이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인생 후반의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 평온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평온을 위해 오늘은 한마디를 덜 하겠다. 그 한마디를 덜 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더 깊게 살아갑니다. 8단계는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는 교훈을 말로만 끝내지 않고 삶에 남는 결론으로 닫아야 합니다. 김영석 교수식으로 말하면 인생 후반의 지혜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하루의 태도로 증명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보고 뿌리를 확인하고 침묵 뒤에 말하고 경계를 세우고 습관을 만들고 원망을 내려놓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기회가 줄고 체력이 줄고 관계가 줄고 감정의 여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말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만나고 다시 풀 기회가 많지만 인생 후반에는 한 번 깨진 신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 말을 아끼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지혜의 관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화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에 끌려가느냐, 화를 다루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노후의 고립을 막고 관계를 지키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만 제안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딱 이것만 하자는 약속입니다. 화가 올라오면 오늘은 한마디를 덜 하겠다. 한마디를 덜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상대에게 상처를 덜 줍니다. 내가 후회할 일을 덜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덜 닳습니다. 그 한마디를 덜 하는 대신 여러분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순서를 아주 짧게 다시 세우면 이렇습니다. 수음을 본다. 뿌리를 본다. 진심으로 말한다. 경계를 지킨다. 기록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내려놓는다. 이 6가지는 사실 하나로 모입니다. 내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침묵은 무시가 아닙니다. 침묵은 도망도 아닙니다. 침묵은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고 상대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이며 관계를 망치지 않는 방식입니다. 혹시 오늘도 화가 날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지금은 말하면 후회하겠다. 숨을 먼저 보자. 조금 뒤에 진심으로 말하자.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선택이 반복되는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 후반을 더 조용하고 더 따뜻하고 더 단정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같습니다. 화가 날 때 말보다 먼저 숨을 보는 것, 그리고 한마디를 덜 하는 것. 그 한마디를 덜 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면 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교수님, 다 좋은데요. 현실에서는 상대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침묵하면 더 몰아붙이고 문자로 쏟아붓고 말로 눌러버립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상황별 한 문장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면 말을 잃습니다. 말을 잃으면 다시 화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된 한 문장이 인생을 지켜줍니다. 먼저 가족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가족은 가까운 만큼 말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부부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봐, 이때 가장 위험한 말은 네가 뭘 알아? 너는 원래 그래 같은 낙인입니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대화는 끝나고 상처만 남습니다. 가족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짧게요.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말하면 서로 다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세 문장은 냉정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는 문장입니다. 가족에게는 이기는 말보다 끝내지 않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계속 몰아붙일 때입니다. 침묵하면 왜 말이 없어?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지? 라고 자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길게 설명하면 다시 감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짧게 선을 긋고 끝내야 합니다. 인정해서가 아니라 후회하지 않기 위해 멈추는 겁니다.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감정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멈춥니다. 이 방식이면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말이 단호할수록 좋습니다. 음해가 단호함은 공격이 아니라 내 기준을 세우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문자와 카톡입니다. 요즘 분노는 대면보다 메시지에서 더 빨리 폭발합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오해를 만들고, 오해가 분노를 만들고, 분노가 긴 메시지를 부릅니다. 이때는 원칙이 하나입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긴 글을 쓰지 말 것. 그 대신 이렇게만 보내십시오.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답장하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정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읽었습니다. 지금은 답을 미루겠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시가 아니라 유예가 됩니다. 유예는 관계를 살립니다. 네 번째는 침묵 뒤에 사과가 필요할 때입니다. 가끔은 내가 먼저 날카롭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더 꼬이죠.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자존심보다 관계의 품격이 중요합니다. 사과는 길게 하지 마십시오. 변명도 붙이지 마십시오. 짧고 분명하면 됩니다. 아까 내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정이 올라와서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입니다. 이 두 문장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결국 존중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가 절대 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속 비꼬고, 계속 무시하고, 계속 자극하는 사람. 그때 우리는 흔히 대화로 바꾸겠다는 집착에 빠집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대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땐 선택해야 합니다. 이기려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을요. 이럴 때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이 대화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투로는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거리 두고 지내겠습니다. 이건 냉혹한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 말을 하고 나서 나는 더 편해질까?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관계는 더 좋아질까? 이 말을 하고 나서 나는 내 품격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세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침묵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인생 후반의 강함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멈출 수 있는 힘, 한마디를 덜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생기면 사람은 더 이상 말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말을 다루게 됩니다. 그때부터 노후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다는 것은 외롭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10단계, 마지막은 정리가 아니라 인생의 결론으로 닫아야 합니다. 김영석 교수식으로 말하면 어떤 가르침이든 마지막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화를 없애려고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을 막고 관계를 지키고 무엇보다 내 품격을 지키기 위해 이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납니다.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화가 날 때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느낀 것은 인생을 망치는 큰 사건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그 한마디가 오해를 만들고, 오해가 서운함을 만들고, 서운함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거리로 바뀌고, 결국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인생은 늘 뒤늦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화가 치밀 때 말이 먼저 나오기 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멈추는 길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끌려가지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딱 3가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숨을 보십시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숨이 무너지면 말도 무너집니다. 숨을 보는 사람은 감정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늦춰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둘째, 내 마음의 뿌리를 보십시오. 지금 내가 화가 난 이유가 정말 상대 때문인지, 내 안에 억울함인지, 자존심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그 뿌리를 보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셋째, 진심으로 말하십시오. 비난으로 시작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그 말이 서운했어.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반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는 미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인생 후반에는 모든 관계를 붙잡기보다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완벽은 사람을 또 지치게 합니다. 대신 이렇게만 하십시오. 오늘 한마디를 덜 하십시오. 말이 줄어들면 후회도 줄어듭니다. 후회가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관계가 살고, 관계가 살면 노후가 고립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 후반의 행복은 큰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게 무너지지 않는 힘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더 멈추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삶에서도 한 번 더 멈춥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품위를 지키고, 한 번 더 관계를 살립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소리가 크지 않아도 깊이가 생깁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신뢰가 생깁니다. 그게 인생의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만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는다. 숨을 먼저 본다. 진심은 나중에 말한다. 이 3문장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관계는 덜 깨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덜 닳고, 여러분의 노후는 더 조용하고 단정해질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